동해 상공 미그 29 전투기 조종석에서 한 여성 조종사가 조종관을 틀었습니다. 편대에서 이탈하는 순간 무전기에서는 격추한다는 경고가 울려 퍼졌죠. 등 뒤에서는 북한군 요격기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연료 게이지 바늘은 무정하게 바닥을 향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38분간의 죽음의 비행 끝에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함경북도 청진시 근교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비행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저희 집은 늘 흙먼지, 냄새와 풀내음이 섞인 공기로 가득했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그때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저는 매일 굶주림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게 일상이었으니 딱히 불평할 생각도 못했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늘 창밖을 보시며 알 수 없는 한숨을 쉬셨어요.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 속에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지만 학교에 나가는 것보다 식량을 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텃밭에서 키운 강냉이를 빻아 강냉이밥을 짓거나 산에서 나무를 캐오시는 게 일이었죠.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늘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아바이는 공군 비행장에서 정비사로 일하셨어요. 아바이는 가끔 저를 비행장 근처까지 데려가 주셨는데 그곳은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쇠냄새와 기름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서 있었어요. 어느 날 아바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활주로 옆 작은 언덕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저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죠. 처음 보는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솟아오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빛 철새처럼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는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 거대한 쇳덩이가 중력을 거스르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은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잊고 살았던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제게 보여주는 듯 했죠. 전투기는 순식간에 작은 점이 되어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저도 언젠가 저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꿈이 그때 제 가슴속에 피어난 거죠. 아바이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명아야, 저 하늘이 보이지? 저기엔 끝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바이의 말보다 제 눈앞에 펼쳐졌던 광경에 더 깊이 빠져 있었어요. 조그만 제 손을 꽉 잡고 계신 아바이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전투기가 사라진 하늘을 좇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한 여자아이가, 그것도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이 얼마나 특별하고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그저 저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온몸의 세포들이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답니다. 눈앞에 펼쳐진 평양특별항공학교의 훈련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른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쇠냄새가 코를 찔렀죠.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훈련은 제 몸을 사정없이 몰아붙였어요. 새벽 5시, 발기 울기도 전에 기상에서는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고 곧바로 연병장 훈련장으로 뛰어나갔죠. 발목까지 오는 진흙탕을 헤치고 밧줄을 타고 오르는 훈련은 제 팔다리를 끊어낼 듯 아프게 만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교관들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계집애들은 고무풍선처럼 터질라 교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자 동기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았죠. 그들의 눈에는 저희가 그저 여자들이 감이라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그랬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남자 동기들 몇몇이 저희 쪽을 보며 낄낄거렸죠. 하늘을 나는 건 남자들의 일이지 계집애들이 뭘 안다고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웅성거림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죠.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앉은 설미의 얼굴을 보곤 했어요. 설미도 저처럼 이를 악물고 있었죠. 설미는 저와 같은 평양 출신이었는데 처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통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분노와 같은 꿈을 읽어냈죠. 훈련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저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다리를 주무르곤 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기숙사에서 설미가 제게 속삭였어요. 명아야, 저것들 남자 동기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우리가 꼭 보여줘야죠.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설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저희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 자체가 김정은 후계 체제 하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고 저희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어요.
이론 학습도 만만치 않았어요. 비행 원리, 항공 역학, 항법 등 복잡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교재를 붙들고 씨름했어요. 낮에는 몸을 혹사당하고 밤에는 머리를 쥐어짜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설미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명아야,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늘을 날아야죠. 설미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어요. 남자 동기들의 편견과 차별은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비웃음은 오히려 저희의 투지를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어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그저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저를 믿어준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날 훈련 중 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아름다웠죠. 저 하늘을 제 손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로 가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낼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혹독한 훈련과 편견 속에서도 저는 점차 여성 조종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죠.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강인함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발바닥이 아려웠지만 제 시선은 오직 저 높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터 조종관을 잡은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눈앞의 화면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 비행기는 매번 고꾸라졌죠. 10번을 넘게 추락하고 나면 온몸의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교관 동지 동무, 북한에서는 동료나 친구를 부를 때 사용는 제게 명아 동지, 정신 차리라오 하고 호통을 쳤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엉망진창이었죠. 조종석의 좁은 공간에서 기계음만 윙윙거리는 게 마치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다시 심호흡을 하고 조종관을 꽉 움켜쥐었죠. 이번에는 기어이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주고 발끝까지 집중해서 미세한 조작을 이어갔어요. 수많은 실패가 쌓여 만들어진 감각이랄까요. 마침내 화면 속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이륙하고 구름 위를 가르며 날아오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훈련실의 퀴퀴한 공기 속에서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제야 제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미그-15 훈련기에 오르는 날이 왔어요. 시뮬레이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에 서 있는데 그 위압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금속과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제 코를 찔렀어요. 조종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엔진 시동을 꺼니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 활주로를 뒤덮었어요. 귀를 찢을 듯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해지는 걸 느꼈죠.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어요. 땅 위의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작아지고 저는 그 위에서 거대한 새가 된 기분이었죠. 푸른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은 마치 솜사탕처럼 제 손에 잡힐 듯 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이 감격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대로 영원히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독 비행 훈련 중이었어요. 제 비행기는 북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교관 동지의 지시대로 정해진 항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문득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지평선 너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선을 넘어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 공화국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 밖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피어났어요. 지도에서만 보던 경계선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니 그 너머의 미지의 공간이 저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조종관을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낮에 느꼈던 하늘의 자유로움과 경계선, 너머의 궁금증이 뒤섞여 잠 못 이루고 있었죠. 그때 옆 침대에서 김설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명아, 너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설미의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송곳 같았어요. 저는 한 번도 자유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당에서 시키는 대로 국가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여겼으니까요. 자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되묻자 설미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응시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 하늘을 나는 그게 정말 자유로운 걸까 싶어서. 그래, 정해진 길만 날아야 하고 정해진 곳만 봐야 하잖아. 설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느꼈던 하늘에서의 감격이 어쩌면 제가 착각했던 감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날지만 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답답하고 화가 났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설미의 질문은 제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죠. 그날 밤 제 눈에 들어온 설미의 이름, 석자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종이 위 글자들이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기숙사방 안이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귀에는 오직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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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발악하듯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죠. 설미가 잡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도 제 옆에서 웃고 떠들던 친구인데 자유를 꿈꾸던 그 작은 소망이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힐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비행장 전체에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조종사 후보생들과 교관들이 비행장 광장으로 모이라는 지시였죠.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잿빛 하늘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섬뜩한 침묵이 광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제 옆에 선 동료들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죠. 발밑에 흙먼지가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며 제 발목을 간지럽혔지만 저는 차마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복을 입은 보위부원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 북한의 비밀경찰이 한 여자를 끌고 나왔어요. 제 눈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어붙어 버렸죠.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피멍이 든 얼굴. 제 친구 설미였어요. 설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죽은 사람 같았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설미는 제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마 저를 보면 더 힘들어질까봐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임시 단상 위로 설미가 올라섰고 저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어요. 단상 위에서 보위부 간부가 설미의 죄목을 읽어내려갔어요. 반국가적 탈북 시도,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행위 같은 말들이 제 귀를 때렸죠. 설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때 간부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조국을 배신한 자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위부원들이 설미에게 총을 겨눴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흐릿해졌죠.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저는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탕, 탕, 탕. 귓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설미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죠. 제 눈앞에서 친구가 자유를 꿈꾸던 설미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간부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김설미와 같은 반역자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연좌제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누구든 조국을 배신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설미의 가족까지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죄 없는 가족들까지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설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체제의 민낯을 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설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체제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광장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처럼 제 마음속에도 어둡고 차가운 절망이 내려앉았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뼈마디를 파고들던 어느 날이었죠. 할아버지의 숨이 멎는 순간 제 손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힘겹게 속삭이셨어요. 명아야, 살아남아라 살아남으렴. 그 말씀은 마치 쇠사슬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왔죠. 할아버지의 손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차갑게 식어갔고 방 안가득 퍼진 지린내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른 비극이 닥쳐왔어요. 해질녘 쿵, 쿵, 쿵 거친 발소리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죠. 보위부원들 비밀 경찰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조사할 것이 있다는 말만 던지고는 거칠게 끌고 나갔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가득했죠. 저는 얼어붙은 채 문간에 서서 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어요. 그날 밤 집 안에는 찬바람만 맴돌았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아궁이만 쳐다보고 계셨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아버지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매일 밤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창밖만 내다보셨죠. 저의 가슴속에는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러다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아버지가 노동 단련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억울하게 끌려가셨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요.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고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따뜻했던 저희 집은 순식간에 차갑고 낯선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여성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날겠다는 저의 꿈은 그저 어릴 적 꾸었던 덧없는 환상처럼 느껴졌죠. 이 체제 안에서 저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살아남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어머니의 무너진 모습이 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충동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요.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 지옥 같은 땅을 떠나 자유를 찾아야만 했죠. 반드시 탈북 탈출해야만 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제 마음에 마지막 확신을 심어줬죠. 그 눈빛은 제가 겪을 모든 고통과 위험을 알고 있다는 듯, 하지만 동시에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듯 따뜻하게 저를 감쌌어요. 활주로 위 미그 29 전투기, 북한의 주력 전투기 이름에 육중한 엔진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제 심장은 그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죠. 훈련 비행은 늘 하던 대로 시작됐어요. 편대장 동무, 북한에서 친구나 동지를 부르는 말의 지시에 따라 이륙하고 동해 상공으로 기술을 돌렸죠. 차가운 공기가 기체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꽉 쥐었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했어요. 마치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것 같았죠. 계획은 이미 제 머릿속에 수백 번도 더 그려져 있었어요. 연료 계산, 비행 경로, 교신, 프로토콜, 통신 규약까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죠. 이 모든 것이 저의 생존을 결정할 테니까요. 편대장 동무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명하 동무 대형 유지, 고도 3000, 속도 900. 저는 그의 목소리에 기계적으로 응답했죠. 알겠습니다. 편대장 동무.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계기판의 나침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남쪽을 가리키는 바늘이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조종관을 틀었어요. 기체가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며 편대에서 이탈했죠. 옆에 있던 설미 동무의 미그기가 순식간에 멀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제 등 뒤로 편대장 동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명하 동무, 뭐 하는 거야? 대형 복귀하라. 제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렸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오직 남쪽 자유를 향한 방향으로 기술을 돌리는 데 집중했어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더 세게 움켜쥐었죠. 갑자기 무전기가 시끄러워졌어요. 미확인 기체, 남하 중. 즉시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북한군 관제탑의 경고였죠. 제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격추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죠. 공포가 제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담대함이 샘솟았어요. 저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미그기 뒤편에서 두 개의 검은 점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사이드미러에 잡혔어요. 북한군 요격기였죠. 그들의 존재는 제게 숨 막히는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지를 일깨웠어요. 저는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이었고 그 훈련은 저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죠. 저는 더 빠르게, 더 낮게 비행하며 그들의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애썼어요. 전투기의 엔진은 굉음을 토해내며 제 명령에 복종했죠. 삐잉 마이너스 삐잉 마이너스. 갑자기 요란한 미사일 경고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어요. 제 뒤를 쫓던 요격기 중 하나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신호였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예상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기체를 급강화시켰어요. 몸이 조종석에 짓눌리는 듯한 압력을 느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붙들었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미사일은 제 미국이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동해 바다 위에서 폭발했어요. 섬광이 제 눈을 잠시 멀게 했지만 저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었죠.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긴장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자유를 향한 38분간의 비행을 시작한 것이었죠. 제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했어요. 아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했어요. 제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그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 비행기 양옆으로 번쩍이는 은빛 동체, 거대한 날개에 선명하게 태극 문양이 새겨진 F-15K, F-15K 전투기 2대가 저를 호위하고 있었죠. 그 웅장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정말 나만 영공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연료 게이지는 냉정하게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늘이 거의 영영에 가까워지면서 심장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어요. 여기는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리명하 조종사입니다. 저는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연료가 고갈 상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착륙을 요청합니다. 오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저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몇 번의 정적 끝에 낯설지만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입니다. 리명하 조종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위치와 기종, 연료, 잔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철 수석 관제사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정보를 전달했어요. 엔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미그 21 기종입니다. 연료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비상 착륙을 허가해 주십시오. 제 말에 관제사님의 목소리도 조금 더 긴박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리명하 조종사님,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이착륙을 중단하고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도 대기 중입니다. 지시하는 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던 나만의 땅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듯 했어요. 정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 제 온몸에 퍼지는 게 느껴졌죠. 관제사님은 저에게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 조종관을 움직였어요. 제 옆을 지키던 F-15K, F-15K 전투기들도 함께 고도를 낮췄죠.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는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붉은색 소방차와 하얀색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죠.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조종관을 잡은 소나귀에는 힘이 들어갔어요. 이젠 정말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리명하 조종사님, 침착하게 활주로 중앙으로 진입하십시오. 바람은 서북풍, 초속 3m 3미지입니다. 착륙장치를 내리십시오. 최병철 관제사님의 목소리는 마치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지시대로 착륙장치를 내렸고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펼쳐지는 진동이 기체 전체로 전해졌어요.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활주로의 흰색 선들이 제 눈앞에 거대하게 펼쳐졌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어요. 제 목숨을 건 비행의 마지막 순간이요. 이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다시 한번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곳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 공포를 압도했어요. 차가운 기내 공기 속에서도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미그-29의 엔진 소리가 사그라들고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울렸어요. 그 진동은 차가운 기체 전체를 타고 제 손끝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조종관에서 손을 떼자마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쇠냄새와 함께 옅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속으로 가득 들어왔죠. 드디어, 정말 드디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캐노피를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뜨거운 햇살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차량들과 사람들이 보였죠.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에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활주로에 발을 딛는 순간 단단한 아스팔트의 감촉이 마치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처럼 느껴졌죠. 저는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거예요. 곧이어 저를 맞이하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복잡한 서류들과 낯선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북한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 이 비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난민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죠. 김자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리명하가 아닌 김자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형형색색의 과자와 음료수, 먹을거리들이 끝없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택의 자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뭘 먹을지, 뭘 살지 제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은 미처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낯선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감사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감시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제 손으로 미그 29를 몰고 이곳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누비고 싶어졌어요. 남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비행을 말이죠. 제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어요. 이 넓은 하늘 아래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